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곽재우는 문경에서부터 밤새 호랑이를 쫓아 산속을 달렸으나 불현듯 호랑이가 굴속으로 들어가 버리자 난감해졌다. 지금까지 쫓아온 것이 아쉬워 굴속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워낙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잘못하면 호랑이에게 당할까 싶어 더 이상 굴속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밤새 이곳까지 쫓아왔는데 그냥 가야 된단 말인가? 박재우는 아쉬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산으로 내려가 고단한 몸을 쉴 곳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박재우는 그저 호랑이를 쫓아 정신없이 달려왔기에 이곳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산을 내려가던 곽재우는 산골짜기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발견하곤 무작정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다 쓰러져가는 초막에는 아침밥을 짓는지 여전히 매운 연기가 눈을 뚫렸다. 곽재우는 쌀이문 앞에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여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잠시 후 부엌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처자가 나오더니 조심스럽게 밖을 살피며 물어보았다. 누시오? 곽재우는 처자에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밖에 오셨느냐? 처자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방 안에서 몸집이 커다란 사내가 나오며 말했다. 곽재우는 그 사내가 범사치 않은 인물임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그는 사내가 지난밤 일을 설명하고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 호랑이를 문경에서 이곳 울진까지 쫓아오셨다니 형씨 재주가 비상하구려. 사내의 말에 곽재윤은 잠시 아연했다. 자신도 모르는 게 어느새 울진까지 왔단 말인가. 그놈은 원래 중국 산동성의 태산에서 살다가 이곳까지 온 백년 묵은 백호지요. 그 사내는 원래 중국 사람으로 자신의 아비가 유명한 호수였는데 그만 백호에게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선친의 온순을 갖고자 백호를 잡으려 쫓아다니다가 백호가 울진에 있는 이 산속의 동굴에 자리를 잡고 있자 그 또한 산골짜기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사내는 그동안 수차례 백호와 겨루었으나 서로 힘이 비슷하여 어느 한쪽도 승부가 나지 않아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사내는 말을 마치자 불현듯 곽재우에게 도와달라고 청했다. 곽재우는 겸손하게 사내의 창을 사양했다. 허허, 형씨 같은 분도 이기지 못하는 백호를 어찌 제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낙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백호와 싸우고 있을 때 형씨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한번 큰 소리로 호통을 쳐주시면 됩니다. 호통이라니요. 그렇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리라. 곽재호는 사내의 부탁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곧바로 백호가 있는 동굴로 갔다. 곽재우는 바위 뒤에 숨어서 사내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사내는 먼저 굴속을 향해 무언가 큰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창을 동굴 안쪽으로 틈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굴속에서 커다란 몸집의 백호가 성큼성큼 뛰어나오더니 사정없이 사내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마침내 사내와 백호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내는 연신 향을 휘두르대며 백호는 날렵하게 몸을 굴려 자신의 찌르는 탕을 이빨로 물고 흔들어댔다. 박재우는 바위 뒤에서 호통을 칠 생각조차 까맣게 잊고 백호와 사내가 싸우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했다. 잠시 후 백호는 지쳤는지 으르렁으르렁 굴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사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각재우는 그제서야 사내가 부탁한 것이 생각났다. 각재우는 사내에게 달려갔다. 미안하오. 내가 그만 싸우는 모습에 정신 팔려 호통치는 것을 잊었소. 괜찮소. 오늘은 백호와 싸우는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랬을 거라 생각했소. 그러나 내일은 꼭 호통치는 것을 잊지 마시오. 다음날 다시 사내와 백호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역시 곽재우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호통은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허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려. 그깟 호통 한번 치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단 말이오. 미안하오. 내일은 꼭 호통을 치리다. 이거 참 대장부 체면이 말이 아니구려. 각재우는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 아니요. 내가 잠시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구려. 미안하오. 허나 내일은 꼭 부탁하오. 박재우와 사내는 서로 위로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곽재우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사내와 백호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싸움이 어느 정도 진척될 무렵 곽재우는 바위 뒤에서 뛰어나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이놈! 그러자 백호는 곽재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사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으로 힘껏 백호의 뒤통수를 찔렀다. 백호가 괴로운 듯 몸을 뒤트는 사이에 사내가 백호의 목에 한 번 더 일격을 가하자 백호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이제야 아버지의 온수를 갖게 되었소. 이 모두가 형씨 덕이오. 사내가 곽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표자 옆에 앉히고 말하였다 형씨 도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아버지 온수를 갚을 수가 있겠소. 사실 이 아이의 모친도 백호한테 목숨을 잃었을 때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와 함께 지내게 되었소. 이 아이가 자신의 온수를 갚아준 은혜에 보답한 뜻으로 평생 형씨를 모시고자 하니 거절 말고 거두어 주기를 바라오. 그럼 난 이만 길을 가겠소. 박재우는 사연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는 다시는 보게 될 것이 아니라고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박재우는 사내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처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박재우는 유병을 일으켜 함안으로 적군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의병으로 나선 그 사람들에겐 하나같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태반이었다. 그들은 실전 경험은커녕 군사훈련 한 번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병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은 서서히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전후 사방으로 말을 달리며 외병과 대적하던 곽재우도 시간이 가도록 점차 지쳐갔다. 곽재우가 더 이상 외병과 대적하기에는 무리일 거라고 판단하고 후퇴 명령을 내리려 할 때였다. 갑자기 붉은 옷을 입은 장수가 어디선가 말을 타고 나타나더니 외병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느닷없이 나타난 그 장수는 시퍼런 칼날에 외병의 목은 가랑잎처럼 하나 둘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외병은 사기가 떨어져 결국 후퇴를 거듭했다. 붉은 옷의 장수는 적들을 후퇴하는 것을 보고는 곽주에게 다가갔다. 오래간만이군요. 곽재우는 목소리가 귀에 익어 장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전에 창으로 백호를 죽였던 그 사내였다. 아니 이게 누시오. 참으로 오래간만이요.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곽재우에게 주었다. 이것을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이오? 이것을 입고 전쟁을 치르면 피하는 일이 없을 것이외다. 사내는 그렇게 말한 다음 곽재우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 곽재우는 사내가 준 붉은 옷을 입고 전투에 임하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내의 말처럼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매번 승리를 했다.
그 뒤 사람들은 곽재우를 일러 홍위 장군이라 불렀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나자 나라에서 부르는 것도 사양하고 자신의 식수를 데리고 울진으로 내려가 그곳에 남은 일생을 보냈다.